우당 이회영의 마지막 목표. 이회영은 1932년 11월 아들 이규창과 상해의 황포강 부두로 향했습니다. 이규창은 아버지 이회영과 함께 영국 선적의 남창호에 승선하였습니다. 허름한 중국 옷을 입은 이회영이 남창호의 제일 밑바닥인 4등 선실에 몸을 싣자 이규창은 부친의 무사 안착을 기원하며 큰 절을 올린 후 배에서 내렸습니다. 남창호가 대련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이규창은 숙소로 가서 동지들에게 아버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회영은 당시 관동군 사령관 무토를 암살하려는 목적을 품고 만주로 향한 것입니다. 무토는 1926년 육군 대장에 임명되었고 1932년 8월에는 관동군 사령관에 취임하여 9월에 만주국 국무총리인 정효서와 1만 의정서를 체결하여 만주국 창설과 치안 유지에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무토는 일본 육군 원소로 승진하였고 남작 자귀도 수여받은 일본군 수뇌부입니다. 일본의 구군이 걸린 1904년 러일전쟁 시절에는 특기인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조선옷으로 변장하고 현지아의 2명을 데리고 러시아 진지를 정찰하는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8년 일본군은 상해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상해에 주둔한 중국의 19로군과 근위부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일본은 남경정부의 장개석에게 압력을 넣어 19로군의 즉각 해체와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개석은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후퇴를 명령하였으나 19로군은 이를 거부하고 항전을 결의하였습니다. 일본군은 3개 사단을 파견하여 공격하였고 장개석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19로군은 고립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퇴각하였습니다. 일제는 상해 점령 승전식 겸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기념식을 거행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회영이 속한 남화연맹은 기념식장인 홍구공원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결정하고 백정기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남화연맹의 정화암은 임시정부의 윤봉길이 11시에 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11시면 행사에 참석한 외국 사절들이 전부 퇴장한 시각으로 일본 고관과 장성들만 남게 되므로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시점을 노린 것입니다. 남화연맹은 임시정부보다 앞선 10시에 폭탄을 던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 사절들에게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당연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화연맹은 폭탄은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해의 일본인 거류민들조차 일본 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입증이 있어야 참석이 가능했는데 중국인 왕아초가 출입증을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한 말을 믿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백정기는 준비를 마치고 출입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갑자기 평소 연락하던 일본인 종군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대성공을 했어. 지금 홍구공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성공했지만 남화연맹은 자신들의 계획은 실패했음을 자책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백범은 단순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백범은 출입증 없이 외놈 못에 외놈 괴다 신은 채 외놈으로 행사에 통과시키면 들어가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분풀이하면 되지 않는가. 어떤 쪽이든 큰일을 터뜨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로 상해 일본군 최고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죽고 제3함대 노무라 사령관이 중상을 입었으며 96 사단장, 상해 주재 일본 공사, 총영사, 거류민단 서기장 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초기에 일본은 심증만으로 남화연맹이 벌인 일로 짐작하고 이회영과 정화암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백범 김구가 통신사를 통하여 임정사나이 한인 애국단이 벌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회영은 체포는 피하였지만 일본군이 점령한 상해에서 활동 공간이 극히 좁아졌습니다. 이회영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해를 떠나 일본 관동군이 주둔하는 만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만주는 상해보다 더 위험했지만 이회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이미 60을 넘어 70이 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대로 앉아 죽기를 기다린다면 청년 동지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해물이 될 뿐이니 이것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바이네.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네. 이회용은 상해에 거주할 당시 만주의 동북 민중 항일 구국회에서 총무조장을 담당하고 있던 중국인 노광적이 상해로 왔을 때 자신이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노광적에게 우리는 암살당과 무장부대를 조직하여야 하며 또 일본 천황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이회용은 만주를 지배했던 장학량을 만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장학량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장학량은 이회용에게 무기를 공급할 것을 승낙하였고 노광적은 이후 측근 팽진국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또 다른 거물급 인사인 주경란을 이회용에게 보내어 연락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20만 명을 지휘하는 요뇽 민중자유군 총사령인 당치호와 이회용이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회용은 상해에서 대련으로 이동하던 도중 선상에서 체포되었고 자살로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평소 보안의식이 철저한 이회용의 행적을 더듬던 측근들은 상해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둘째 형 이석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 연충렬과 이태공이라는 청년이 있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이회용이 죽은 이후 측근들은 젊은이도 아니고 고령의 노인을, 그것도 수많은 중국인 선객 중에 그를 정확히 잡아내 신문했다는 것은 대련에서 이회용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들 이규창은 연충렬과 이태공을 유인하였습니다. 김구와의 만남을 제안하며 상해에서 그들을 체포한 다음 물증을 제시하면서 신문하자 둘은 울면서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남아연명은 연충렬과 이태공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용로라는 인물이 일제의 밀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용로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후 상해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임정과 흥사단, 남아연명과 두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규창과 엄형수는 이용로를 암살하는 것은 성공했으나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엄형수는 사형되었고 이규창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회용의 유해는 1932년 11월 28일 경의선 장단역에 도착하였습니다. 큰아들 이규룡이 모시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아내 이은숙 등 가족들과 변영태, 장덕수,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회용의 유해는 황해도 개풍군 선영에 안장되었는데 그의 측근은 이회용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민족주의 속에서 태어났지만 아나키즘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 사상적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치열한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과정을 우리는 우당 이회용이란 한 사람이 생애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당의 최후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장렬한 산화였습니다.